병원 복도는 언제나처럼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진료 결과지를 보며 눈물을 참았죠. 위암 초기. 단 두 단어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35, 한창 일할 나이에 닥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김진서 씨, 다행히 초기라 수술 후 예후는 좋을 겁니다. 하지만 수술 후 한 달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요.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뿐이었죠. 손이 떨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었으니까요. 민호야, 나 병원인데 위암이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침묵, 그리고 이어진 남편의 담담한 목소리가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진서야,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인데 저녁에 집에서 얘기하자. 통화를 끊고 병원 로비에 홀로 앉아 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에게 기대했던 위로와 지지 대신 돌아온 건 바쁘다는 변명뿐이었죠.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 급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습니다. 제 병 얘기를 꺼내자 그저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만 반복했죠. 구체적인 계획이나 위로 한마디 없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은 시댁에서 지내자고 말하기로요. 아무리 남편이 무심해도 시부모님께서라도 저를 돌봐주시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민호야, 수술 후에 한 달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시댁에서 지내면 어떨까? 남편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글쎄, 엄마도 바쁘실 텐데. 내가 한번 여쭤볼게. 남편은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내용을 들을수록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술 날짜와 입원 기간을 말하면서도 남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나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았죠. 그저 의무적으로 전달하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의심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 내가 소중한 존재일까? 남편에게 나는 무엇일까? 막연한 불안감이 저를 덮쳤지만 수술을 앞둔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결국 시댁에서 회복하기로 결정했고 이틀 후 입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고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괜찮니? 라는 형식적인 질문에 네,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저 자신이 처량하기만 했습니다. 입원 날짜가 다가올수록 시댁의 반응은 점점 더 냉담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보다 동네 장터 일정을 더 챙기는 듯 했죠. 병원에 들고 갈 짐을 꾸리면서 마음은 무거워만 갔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평소처럼 늦게 돌아왔고 저는 식탁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입원이네. 시어머님께서 뭐라고 하시던? 남편은 밥을 먹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병간호는 어렵다고 하시네. 요즘 허리도 안 좋으시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목구멍으로 올라오는 서러움을 애써 삼켰죠.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건강할 때는 집안일 돕고 명절 음식 준비하고 온갖 봉사를 했는데 정작 제가 아플 때는 이런 반응이라니요. 그럼 입원할 때 데려다주고 퇴원할 때는 누가 데리러 올 거야? 내가 최대한 시간 내볼게. 안 되면 택시 타면 되잖아. 남편의 말에 더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 8년 차, 이제야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죠. 침실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등 뒤로 남편이 따라오는 기척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혼자서 가방을 꾸렸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 늦을 것 같다며 먼저 출근했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이 모두 흑백으로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입원 수속을 도와주는 동안 주변의 다른 환자들을 살펴봤습니다. 모두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죠. 병실에 혼자 앉아 수술 전 검사를 기다리는데 문득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수술하고 나면 좀 돌봐주실 수 있으세요? 아이고, 요즘 내가 바빠서 너희 집에는 못 가겠다.
퇴원하면 우리 집으로 와라. 내가 밥이라도 해줄게. 그때는 그 말이 위로처럼 들렸는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냉정한 대답이었는지 실감했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는 말 한마디 없었죠. 오후에야 남편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병실에 들어온 그의 첫마디는 많이 기다렸지?가 아닌 빨리 끝날까? 였습니다. 마치 제 수술이 그의 일정에 방해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미안해, 진서야. 내일 수술 끝나고 바로 올게. 하지만 그의 약속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수술 전 밤을 보냈죠.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에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이 모든 시간이 지나면 좋은 날이 오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게 닥칠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수술 당일 제 손을 잡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회의가 길어질 것 같다며 수술실 입구까지만 배웅했고 시부모님은 아예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차가운 수술대에 누워 마취 주사를 맞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이 사람들은 별로 슬퍼하지 않겠구나. 깨어났을 때 병실은 어둑했습니다. 목이 마르고 온몸이 쑤셨지만 간호사를 부를 힘조차 없었죠. 시계를 보니 저녁 7시. 남편은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손을 뻗어 휴대폰을 확인했더니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어요. 수술 잘 됐다고 병원에서 연락받았어. 중요한 미팅이 생겨서 오늘은 못 갈 것 같다. 내일 꼭 갈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회사 일을 핑계로 오지 않는 남편. 애써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픈 건 수술 부위보다 마음이었으니까요. 다음 날도 남편은 점심시간에 잠깐 들러 과일 하나 두고 곧바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로 많이 아프니? 라고 물었을 뿐 병문안은 오지 않았죠. 그렇게 일주일을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퇴원 날 남편이 마지못해 병원에 왔습니다. 차에 짐을 싣는 내내 그는 통화를 하느라 바빴고 저는 힘겹게 스스로를 챙겨야 했죠. 시댁으로 가는 길에 남편은 말했습니다. 엄마가 내 방을 준비해 놓으셨대. 나는 회사 출장이 있어서 이틀 정도 집에 못 들어갈 거야. 또다시 혼자라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어머니라도 곁에 있을 테니 괜찮을 거라 스스로를 위로했죠. 시댁 아파트에 도착해 남편은 짐만 내려주고 바로 차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님, 저 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불을 켜도 아무도 없었죠. 침대에 앉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번호로 걸어도 마찬가지였죠. 혼자 남겨진 시댁집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배는 아프고 몸은 힘들고 무엇보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집에 아무도 없어. 시어머님 어디 계셔? 남편의 대답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아, 그게 엄마가 오늘 여행 간다고 했는데 난 내가 내일 퇴원하는 줄 알았어.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여행? 제가 퇴원하는 날에? 그것도 남편이 알고 있었다고요? 시댁 거실에 홀로 앉아 믿기지 않는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수술 후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났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물 한 병 없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죠. 뭔가 이상한 예감에 시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옷장은 열려 있었고 여행 가방이 사라져 있었어요. 침대 위에는 여행 일정표가 놓여 있었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괌 가족여행 -4박 6일. 출발 날짜는 오늘이었습니다. 출발 시간은 오후 5시. 제가 퇴원하기 바로 2시간 전이었죠. 여행 참가자 명단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 박민호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히고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남편이 출장이라고 했던 것은 가족여행이었던 겁니다. 제가 위암 수술을 받고 퇴원하는 날 시댁 식구들은 모두 해외여행을 떠난 거예요.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음 표시만 뜰 뿐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깊어갔고 빈집에 홀로 남겨진 저는 공허함과 배신감에 몸서리쳤습니다. 지끈거리는 두통과 함께 수술 부위가 욱신거렸습니다. 약을 찾아 가방을 뒤졌지만 병원에서 준 진통제는 이미 다 떨어진 상태였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이라도 마시려 했지만 앞서 말했듯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놀라 돌아보니 옆집 이웃 김 여사님이 서 계셨습니다. 아이고, 진서 씨. 어쩐 일이야? 병원에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퇴원했어요. 근데 집에 아무도 없네요. 몰랐어? 어머님네 오늘 괌 여행 간다고 한참 전부터 준비하시던데. 아들이랑 다 같이 간다고 자랑하시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몸 안에 마지막 힘까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는 제 창백한 얼굴을 보고 놀라셨는지 급히 저를 부축해 소파로 데려가셨어요. 어머, 얼굴이 종이장같이 하얗네. 뭐 좀 먹어야지. 냉장고에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비워져 있어요. 뭐라고? 환자 퇴원한다고 해놓고 음식도 안 준비해 놨단 말이야? 김 여사님은 분노한 표정으로 자기 집에 가서 죽과 반찬을 가져오셨습니다. 그 따뜻한 정성이 오히려 더 서러움을 자아냈어요. 남이 이렇게 챙겨주는데 정작 가족들은 저를 홀로 남겨두고 여행을 떠났다니요. 밤이 깊어갈수록 몸은 더욱 아파왔고 도저히 혼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께 상황을 설명하자마자 아버지가 차를 몰고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시댁 현관문을 닫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곳에 다시 돌아올 일이 있을까? 이 가족에게 나는 무엇이었을까? 친정으로 향하는 아버지의 차 안에서 저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분노를 참지 못하시고 연신 한숨을 내쉬셨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계셨고요. 진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수술하고 퇴원하는 날에 여행을 간다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니? 대답 대신 눈물만 흘렀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시댁 현관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이웃 김 여사님이 저를 붙잡고 말씀하셨던 내용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진서야, 말해주기 뭐한데. 내 시어머니가 이번 여행 한 달 전부터 준비했다더라. 내가 수술한다는 거 알면서도 여행 취소 안 했어. 심지어 내 남편도 너한테 말 안 하고 가족들이랑 떠나기로 했다더라. 충격이 너무 커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계획했다고요? 제가 위암 진단받고 수술 날짜 잡았을 때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행을 강행했다니. 남편은 출장이라며 저를 속였고요. 친정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서둘러 침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깨끗한 이불 위에 누우니 시댁에서의 긴장감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어요. 어머니는 끓여주신 미역국을 떠먹여 주셨고 약 먹는 시간도 꼼꼼히 체크해 주셨습니다. 엄마,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머니는 제 이마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참으셨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곳에서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겠니? 그날 밤 친정 부모님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오랜만에 안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괌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겠죠. 저에 대한 미안함도 없이. 다음 날 아침 언니가 놀라 방문했습니다. 상황을 들은 언니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죠. 이게 말이 되니? 어떻게 환자를 저렇게 내버려 둘 수 있어? 너 이혼해야 돼, 진짜로. 그 말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혼.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는 단어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후에 동네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지연이는 제 고등학교 동창으로 우연히 한 달 전 제 시누이와 만났다고 했어요. 진서야, 사실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한 달 전에 내 시누이를 마트에서 만났거든. 그때 내 시어머니가 괌 여행 계획 중이라고 하더라고. 내가 진서가 수술하는데 여행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시누이가 뭐라고 한 줄 알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지연이의 다음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죠. 병든 사람이랑 있으면 재수 없다고 어머님이 여행 미루지 않겠대요. 오빠도 다 같이 가기로 했대. 미안해, 진서야. 그때 너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병든 사람이라니. 재수 없다니. 제가 그들 눈에는 그저 그런 존재였던 겁니까? 친정에서의 시간은 마치 오아시스를 만난 사막 여행자 같았습니다. 매일 어머니는 몸에 좋은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 주셨고 아버지는 말없이 제 회복을 지켜보셨죠. 언니는 일이 끝나면 바로 와서 제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가장 큰 치유였어요.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남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괌에서 돌아왔을 텐데도 말이죠. 친구 지연이를 통해 들은 병든 사람은 재수 없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게 정말 시어머니의 생각이었을까? 남편도 그렇게 생각했을까? 열흘째 되는 날 드디어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염치로 전화를 했는지 전 받지 않았어요. 연거푸 10통이 넘는 전화가 와서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급한 출장이라 어쩔 수 없었어. 지금 어디야? 집에 안 보여서. 출장? 괌 여행이 출장이었어?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침묵. 그는 알았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요. 그건 엄마가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거라 취소하기 어려웠어. 내가 잘못했어. 집으로 돌아와줘. 어디가 내 집인데? 내가 수술받고 태어나던 날 당신들은 날 버리고 여행 갔어. 병든 사람이랑 있으면 재수 없다면서. 남편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던 거겠죠. 그건 엄마가 한 소리고 나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돌아와서 얘기하자, 응?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었다고? 자기 아내가 암 수술 받고 회복 중인데 어쩔 수 없이 여행을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 생활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요.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뜻밖에도 사과하는 투였어요. 진서야, 여행 날짜를 바꿀 수가 없어서 그랬어. 괌 호텔이 예약 취소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우리 집에 와서 회복해. 그 뻔뻔함에 기가 막혔습니다. 호텔 예약 취소가 안 된다고요? 그게 며느리를 버려도 되는 이유가 됩니까? 어머님,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친정에 있어서요. 여기서 회복할게요. 아이고, 그러지 말고. 민호가 많이 속상해하잖니. 내가 이해해야지. 이해? 제가 뭘 이해해야 한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기가 막힌 심정으로 전화를 끊었죠. 그 순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는 진정한 가족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저 집안이라는 사람, 필요할 때만 불러쓰는 존재였던 거죠. 친정에서의 시간이 흐르면서 몸은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상처 부위는 아물어가고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만 갔어요.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눈에서 생기가 사라졌다는 걸요.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을까요? 결혼 생활 내내 시댁의 비위를 맞추고 남편의 요구에 맞춰주면서 제 자신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진서야, 밥 먹으러 와. 어머니의 부르심에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따라 상이 유난히 풍성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갖은 반찬들이 가득했죠. 엄마, 웬일로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우리 딸 몸보신 시켜야지. 그래야 빨리 건강해질 것 아니니.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에 또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왜 내 진짜 가족은 이렇게 따뜻한데
결혼해서 만난 가족은 그렇지 못했을까요? 식사 후 언니가 방문했습니다. 언니는 변호사로 항상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곤 했죠. 진서야, 이혼 생각해봤어? 지금 내 상황은 충분한 이혼 사유가 돼. 남편의 악의적 유기에 해당할 수 있어. 처음에는 그 말이 너무 과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점점 언니의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배우자라면 아내가 아플 때 곁을 지켜주는 게 당연하니까요. 언니, 나 정말 이혼해도 될까? 당연하지. 내 인생인데 왜 그런 사람들에게 내 시간을 낭비해? 이제 35, 새 삶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결정을 내린 후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어요. 수술 후 처음으로 통증 없이 잠든 밤이었죠. 다음 날 남편이 친정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과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죠. 마치 데이트하러 온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미 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버지는 남편을 차갑게 맞으셨습니다. 거실에서 둘만 대화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셨지만 아버지의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진서야, 많이 좋아졌어? 집에 같이 가자. 엄마도 널 기다리고 있어. 그 뻔뻔한 태도에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는 걸까요? 민호야, 난 집에 안 갈 거야.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강했죠.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회복할 때까지만 친정에 있겠다고 했잖아. 맞아, 그랬지.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어. 내가 가장 아플 때 내 곁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여행을 갔잖아. 그건 어쩔 수 없었어. 엄마가 계획한 거라서. 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아내가 암 수술 받고 회복 중인데 여행을 가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넌 내 남편 아니었어? 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걸까요? 그는 머리를 감싸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 한 번만 용서해줘.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당당했지만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계셨죠. 진서야, 많이 좋아졌니?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와야지. 민호가 많이 힘들어하잖아. 시어머니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제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아들이 힘들어한다는 말뿐이었으니까요. 어머님, 미안하지만 저는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아내 아니니 당연히 남편 곁으로 돌아가야지. 제가 아내였다면 남편도 저를 아내로 대했어야죠. 제가 수술받고 퇴원하는 날 어머님과 남편은 여행을 떠났어요. 저를 빈집에 홀로 두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미리 예약한 거라 취소가 안 됐다고 몇 번을 말해. 호텔 예약보다 며느리 건강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더군다나 제가 병든 사람이랑 있으면 재수 없다고 하셨다는 말도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던 거죠. 남편은 당황한 듯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그런 말 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래, 말했다. 근데 뭐 어때서? 암 환자랑 같이 있으면 우리 가족에게도 안 좋은 기운이 옵는다고. 이렇게 말하기 뭐하지만 너희 결혼할 때부터 난 진서가 마음에 안 들었어. 너무 평범하고 집안도 별로고.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결혼 8년 동안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척했지만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요. 남편은 당혹스러워하며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왜 이러세요? 내가 뭘 알아? 나는 내게 더 좋은 신부감이 있는데 넌 고집 피우고 진서를 선택했잖아.
이번 기회에 깨끗이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었죠.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이제 알겠지? 우리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 내일 변호사를 만나서 이혼 절차를 밟을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죠. 시어머니는 오히려 활기를 띠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혼하자. 우리 민호는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어. 그 순간 남편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요. 진서는 내 아내라고요. 뒤늦은 각성이었지만 이미 저의 마음은 굳어진 뒤였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진서야,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엄마와 얘기해서 정리할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민호야. 이미 늦었어. 내가 정말 필요했을 때 넌 내 곁에 없었잖아. 그날 이후로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은 제 요구 조건을 모두 수용했어요. 아마도 자신의 죄책감 때문이었겠죠.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비난했지만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혼 후 첫 몇 달은 힘들었어요. 몸의 회복과 함께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야 했으니까요. 친정에서 지내며 작은 원룸을 구했고 건강이 좋아지자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보험회사는 아니었지만 비슷한 일을 하는 곳이었어요. 신기하게도 암 진단이 저에게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위암 초기였기에 다행히 완치 판정을 받았고 이 경험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김진서, 넌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1년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쇼핑몰에서 전 시어머니를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며 미소 지었죠. 더 이상 그녀가 저를 아프게 할 수 없으니까요. 진서야.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잘 지내니? 네, 덕분에 잘 지냅니다.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호가 많이 힘들어해. 너 없이 적응하기 힘들대.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없으니 집안일을 누가 해주냐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로 저를 그리워하는 걸까요? 어느 쪽이든 저는 더 이상 상관없었습니다. 어머님도 잘 지내세요. 전 이만 가볼게요. 뒤돌아서는 그 순간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사실 내가 잘못했다. 그때 내가 아플 때 우리가 너무 무심했어. 뒤늦은 사과였지만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무거운 짐 하나가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린 다른 길을 걸어요. 행복하세요. 그렇게 제 삶은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37, 저는 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었죠. 최근에는 암 환자 지원 봉사 활동도 시작했어요. 제가 겪었던 아픔을 이해하고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께 힘이 되고 싶었거든요. 얼마 전에는 새로운 사람도 만났습니다. 봉사활동에서 알게 된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그는 제 과거를 알면서도 있는 그대로의 저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아직은 천천히 알아가는 단계지만 이번에는 저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며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끔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 아픈 경험을 통해 진정으로 저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가치를 잊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소중하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모든 분들이 자신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